자, 다음은 8절로 갑니다. 자, 8절은 측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우리 거의 지금 그 뒷부분까지 이렇게 흘러왔어요. 자, 측정까지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재무제표 인식된 요소들은 화폐 단위로 수량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재무제표에 꽂히는 것들이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측정 기준이라는 것을 선택해야 되고요.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서 측정 기준을 적용을 한다면 해당 자산 부채에 관련 수익 비용의 측정치가 산출된다. 이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본이라는 것이 어차피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고 수익 비용은 순자산 변동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뭘 측정을 해줘야 된다? 자산 부채에 대해서 측정 기준을 적용한다면 나머지 항목들은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자, 측정 기준은 측정 대상 항목에 대해서 식별된 속성으로서 그 분류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나눌 때 역사적 원가, 현행 가치로 나누게 되고 현행 가치는 다시 세부적으로 공정 가치, 그리고 사용 가치, 이행 가치, 그리고 현행 원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큰 카테고리는 역사적 원가 그리고 현행 가치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우리 기본적으로 뭘 측정한다고요? 자산 부채를 측정한다. 자산 부채는 측정일, 뭐 예를 들어서 보고 기간 말인 12월 31일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날짜 현재에서 측정이 되는데 이때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자산 부채 금액을 역사적 원가라는 것은 그 자산 부채가 발생을 했을 때 금액으로서 보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원가가 적용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또는 지금 현재 측정일 현재의 가치로서 측정되는 것 예를 들어 우리가 현행 가치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본다면 차이점이 이렇게 되겠죠. 자, 역사적 원가는 발생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현행 가치는 측정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원가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자산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킨 거래입니다. 자산의 경우는 대표적인 게 취득, 부채의 경우에는 뭐 차입이 되겠죠. 그 밖의 사건, 가격에서 도출된 정보를 사용해서 화폐적 정보를 도출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현행 가치와는 달리 그 가치의 변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예외적으로 손상, 손실 부담 등등이 나타났을 때 예외적인 사항이 되겠지만 자, 반면 현행 가치는 측정일 기준입니다. 측정일의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얘는 갱신된 정보를 사용을 해서 자산 부채, 관련 수익과 비용의 화폐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역사적 원가는 달리 자산 부채를 발생시킨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가격으로 더 부분적으로라도 도출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유형자산의 기준을 한번 해봅시다. 이미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으니까 대입 처리를 하실 수 있으면 된다고요. 유형자산은 크게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원가 모형이 적용되는 것, 그리고 얘는 재평가 모형이 적용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원가 모형을 적용했을 때는 일부 갱신은 나타날 수가 있죠. 최초 취득 원가의 감가상각은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가를 보고를 하는데 물론 그 경우에도 이제 손상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그 손상과 관련된 개념은 일부 접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그런 부분 제외하고는 가치 변동을 반영을 하지 않죠. 반면 재평가 모형이 적용됩니다. 그럼 재무제표에 찍히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재평가된 현행 가치 정보가 적용되는 거지 과거 정보가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런 개념으로서 여러분들 대칭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갑시다. 자, 첫 번째는 역사적 원가입니다. 자, 역사적 원가는 자산을 취득, 창출할 때 또는 부채가 발생할 때 인수할 때 역사적 원가는 다음과 같이 측정을 한답니다. 이 중에서 뭐 자산에 대한 역사적 원가, 부채에 대한 역사적 원가도 있지만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로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명확하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자산에 대한 역사적 원가입니다.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에 발생한 원가의 가치. 결과적으로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하기 위해서 지급한 대가와 거래 원가를 포함해서 계산을 한답니다. 그래서 얘를 회계 처리 모양새를 통해서 본다면 자산에 대한 역사적 원가는 다음과 같죠. 자산이 나한테 들어올 때 지급한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원가는 기본적으로 유입 가격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돈의 흐름을 보면은 완전히 반대로 여러분들 결정 내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뭘 측정한다고요? 자산 부채를 측정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역사적 원가를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를 한다고요? 자산이 어떻게 됐을 때, 자산이 나한테 들어올 때, 부채의 경우입니다. 부채의 경우 역사적 원가 뭘 얘기를 한다고요? 나한테 최초 인식될 때, 얘를 우리는 역사적 원가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합니다. 돈은 어떻게 되고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현금으로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부채가 나한테 들어온대요. 얘가 대표적인 게 차입이 발생할 때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돈도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돈의 흐름을 방향으로 해서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요. 자산 부채를 보자고요.
자산이 나한테 취득될 때, 부채가 나한테 최초 인식될 때.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역사적 원가를 우리는 유입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뿐만 아니고 역사적 원가로 자산을 측정할 때는 거기에 뭐까지 포함한다고요? 거래 원가까지 포함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원가를 인식하는 재고자산, 유형자산의 최초 취득원가 결정할 때 공부했던 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반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사적 원가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역사적 원가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갱신됩니다. 현행 가치를 반영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가가 갱신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뭐요? 당초 취득한 건물에 대한 취득원가 100만 원만큼 있어. 1년의 경과가 돼서 감가상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소멸된 원가를 없애고 나머지 금액을 보고를 하는 거지. 근데 그 나머지 금액도 역시 최초 원가 중에서 남은 금액이 되겠죠. 얘도 역사적 원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입니다. 자산의 기준으로 본다면 자산을 구성하는 경제적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비, 그리고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멸시키면서 받는 대금, 즉 처분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토지 100만 원 취득원가 중에서 이 중에서 50%를 팔았어. 그럼 나머지 50%만 원가를 남기면 되겠죠. 그리고 자산의 역사적 원가 일부 또는 전부를 더 이상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사건의 영향, 이게 이제 손상을 반영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산의 금융 요소를 반영하는 이자 발생인데 이건 부채 쪽도 동시에 나타날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금융부채, 금융 요소와 관련된 사항을 최초 상각원가, 후속적으로 이자를 고려하셔서 원금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거죠. 상각원가. 그래서 상각원가는 금액에 대한 측정치가 바뀌긴 하지만 얘는 이자가 고려된 원금일 뿐인 거죠. 얘도 일종의 역사적 원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각원가를 원가, 원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적용 대표적으로 나오네요. 역사적 원가 측정 기준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적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상각원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안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울이셔야 될 사항은 그러면 우리가 금융자산, 금융부채에 대해서 상각원가를 측정한다. 자산에 대한 측정 기준 또는 부채에 대한 측정 기준을 얘기를 할 때에는 무슨 측정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역사적 원가라는 측정 기준이 적용된 것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반면 현행 가치는 총 3가지가 있었어요. 현행 가치는 공정가치, 그리고 사용가치, 이행가치, 그리고 현행 원가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는 공정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공정가치는 이미 우리가 중급회계를 한번 완독하셨으면 공정가치 기준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곳에서 우리가 공정가치 개념을 공부를 하셨다고요. 그게 그대로 개념책에서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역시 자산의 기준으로 공정가치 봅시다. 자,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 정상거래에서 여러분들 처음 보는 문구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산을 매도할 때 받게 될 가격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현행 가치 중에서 공정가치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자, 얘는 자산을 어떻게 할 때를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할 때? 매도할 때. 그럼 부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채를 이전시킬 때. 그럼 돈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돈의 흐름은 자산을 팔았어요. 그럼 돈은 나한테 들어오겠지. 그래서 수취하게 될 가격을 얘기를 하고 부채를 이전시킨답니다. 부채를 이전시킨다는 얘기는 차입금을 갚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돈은 어떻게 된다고요? 현금 흐름은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현금 흐름을 기준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다. 우린 자산 부채를 보자. 공정가치는 자산이 빠져나갈 때, 부채가 빠져나갈 때 가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는 유입가격이라고 유출가격이라고요. 얘는 유출 가격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또 붙여서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사항이 그럼 얘는 거래원가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공정가치 기준서에서 이미 공부를 하셨잖아. 공정가치란 것은 그 자산 부채에 대한 특징을 나타내는 측정 기준을 얘기를 하게 된 것이 거래 방식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얘는 거래원가는 전혀 조정될 여지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 회계처리 모양새를 통해서 본다면 자산을 유출시켰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얘기를 하고 거래원가는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공정가치는 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 참여자 관점을 반영합니다. 즉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하려는 시장 참여자가 자산 부채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가정과 동일한 가정을 사용해서 그 자산 부채를 측정을 한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 봅시도록 합시다. 자, 얘는 유출 가격과 동시에 공정가치란 것은 누구 관점에서? 시장 참여자 관점에서. 얘는 시장 참여자 관점에서 측정된 금액을 얘기를 한다. 네. 공정가치는 공정가치 기준서에서 많이 다뤘던 사항이니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또 한 가지 공정가치는 자산 부채를 발생시키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가격으로부터 부분적으로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정가치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에 대해서 유출 가격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공정가치는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거래원가를 증가하지 않고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인수할 때 발생한 거래원가로 인해서 감소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갖고 있는 걸 팔았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건데 사왔을 때 거래가 아무 의미가 없겠죠. 또 공정가치는 자산의 궁극적인 처분, 부채 이전 또는 결제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이나 처분 모두에 걸쳐서 공정가치는 거래원가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반면에 현행가치 중에서 사용가치, 이행가치라는 개념이 있네요. 자산 쪽에서는 사용가치라고 표현하고요. 부채 쪽에서는 이행가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자산의 사용가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얘는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 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교육의 현재가치라고 되어 있네요. 뭘 얘기를 한다고요? 사용뿐만 아니고 궁극적을 처분했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산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산이 어떻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자산을 사용을 하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처분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부채 쪽도 마찬가지예요. 부채 쪽도 이런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 아니야. 그럼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될 거고요. 얘는 반대로 현금 흐름은 이렇게 빠져나가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된다고요? 이걸 보셔야 된다고요. 자산과 부채의 흐름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얘를 자산 쪽으로 얘기를 할 때는 사용가치라고 얘기를 하고 부채 쪽에서는 이행가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될 것이다. 그럼 얘는 유입가격을 얘기를 합니까? 유출가격을 얘기를 합니까? 자산 부채의 유출가격을 얘기를 한다는 거였어요. 다만 차이점은 우리가 공정가치를 얘기를 할 때는 그 측정일 현재 상황을 반영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 측정일 현재 자산을 팔았을 때 그 날짜 들어오는 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가치는 뭘 얘기를 한다고요? 계속 사용을 하고 궁극적으로 미래에 처분했을 때 들어오는 돈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는 현재 현금을 고 얘는 미래 현금을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얘는 미래 현금을 그러니까 당연히 뭐에 따라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요 두 가지의 경우에는 미래 현금이니까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회계처리 모양새를 통해서 본다면 다음 같은 모양새가 되겠습니다. 자, 현금 유입 미래 발생하고요. 자산 유출도 미래 발생을 할 겁니다. 됐나요? 자, 이 경우에 거래 원가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미래 유입될 현금 또는 유출될 현금을 계산할 때는 그 거래 원가의 영향까지도 같이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사용가치. 자, 사용가치, 이행가치에는 기업이 자산을 궁극적으로 처분하거나 부채를 이행할 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 원가의 현재 가치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용가치, 이행가치는 미래 현금을 기초하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팔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사오는 개념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그래서 자산을 취득, 부채를 인수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팔았을 때 거래원가만 고려가 되는 거지 과거에 사왔을 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또한 사용가치, 이행가치는 직접 관측될 수 없고 현금 흐름 기준 측정 기법으로 결정됩니다. 즉 현재가치 평가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공정가치는 달리 시장 천재 관점보다는 기업 특유의 관점을 반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얘는 추가적으로 뭐까지요? 얘는 기업 관점에 따라서 측정되는 값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정가치하고 사용가치, 이행가치는 공통적으로 유출가격이에요. 유출가격이지만 큰 차이점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현금 흐름은 지금, 이 현금 흐름은 미래. 따라서 얘는 현재가치 평가기법이 적용된다. 관점은 얘는 시장 관점, 얘는 기업 관점이다. 됐나요? 얘는 거래원가 고려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다. 얘는 거래원가가 고려된다. 다만 얘는 처분했을 때 거래원가만 고려가 될 것이다. 아시겠나요? 됐나요? 예. 자, 마지막 현행 가치는 현행 원가입니다. 역시 자산의 기준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자산에 대한 현행 원가는 측정일 현재의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날에 발생할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라고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뭘 얘기를 합니까?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하고 동등한 자산을 내가 사온다라고 한다면 지급할 금액이 얼마만큼이 될 것이냐. 자, 현행 원가입니다. 현행 원가는 뭘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갖고 있는 똑같은 자산을 지금 현재 갖고 온다라고 한다면 지급할 금액이 얼마만큼이 될 것이냐. 얘를 얘기를 한다고요. 부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의 경우에도 이렇게 될 때. 그러면 현금 흐름 어떻게 되겠지?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지. 현금 흐름으로는 판단하시면 안 된다. 자산이 부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그럼 현행 원가는 유입 가격이 유출 가격이에요. 얘도 역사적 원가하고 동일하게 유입 가격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지금 현재 사오는 것을 가정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거래원가가 포함되겠죠? 당연히 거래원가까지도 여러분들 같이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계처리 모양새를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동등한 자산을 유입했을 때 얼마만큼 주면 되느냐. 그때 발생할 거래원가까지를 같이 고려하셔서 현행원가를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현행원가는 역사적 원가와 마찬가지로 유입가치입니다. 이는 기업이 자산을 취득, 부채를 발생시킬 시장에서의 가격을 반영합니다. 이런 이유로 현행원가는 유출 가격인 공정가치, 사용가치 또는 이행가치와는 다릅니다. 자, 반면 현행원가는 역사적 원가와는 달리 측정일의 조건을 반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크죠. 어떤 차이점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3가지의 경우에는 다 뭘 얘기를 하고요? 현행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는 역사적 원가를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총 4가지에 대해서 공통점, 차이점을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공부했던 사례는 역사적 원가는 너무 많아요. 역사적 원가. 역사적 원가로 처리되는 사항은 재고자산 최초 취득을 했을 때, 유형자산 최초 취득을 했을 때 등등등등등등 이런 항목들이 될 거고요. 공정가치는 정말 많이 봤었잖아요. 금융자산, 금융부채에 대한 최초 측정, FB, OCI, FPL로 처리된 금융자산 부채에 대해서 기말 보고, 기말 측정치 이런 분들 다 포함되게 되는 개념이고요. 사용가치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우리가 회수 가능액을 측정을 할 때 대표적으로 이 사용가치가 많이 측정이 됐었죠. 그리고 이 현행원가와 관련된 사항의 가장 대표적인 사항이 재고자산에 대한 적합법 평가를 할 때 일반적인 재고자산의 경우는 순실현 가능 가치로 측정을 하게 되겠지만 원재료 등등의 소모성 재고의 경우에는 현행 대체원가가 이용이 되죠. 그 현행 대체원가가 대표적인 이 현행 가치와 관련된 개념이 접목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체계에서는 이렇게 측정 기준으로 자산 부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측정 기준이 이게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 기준서에서는 그 개념체계에서 마련해 놓은 자산에 대한 측정 기준 중에서 해당 자산 부채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측정 기준을 지금 기준서에서 싣고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보가 된다면 이제 4가지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크게 역사적 원가, 현행 가치입니다. 역사적 원가는 발생의 기준, 현행 가치는 측정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유입 유출을 얘기를 한다면 역사적 원가하고 현행 원가만 유입, 그리고 공정가치, 사용 이행 가치는 유출 가격이 되겠죠. 거래 원가와 관련된 사항은 역사적 원가 그리고 현행 원가는 사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거래 원가를 발생일 현재 또는 측정일 현재 거래 원가와 관련된 사항을 조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반면에 공정가치 그리고 사용 이행가치와 관련된 사항은 취득 인수와 관련된 거래 원가는 전혀 고려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처분 이행과 관련된 사항은 유입 가격을 얘기를 하는 역사적 원가하고 현행 원가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리고 공정가치는 말 그대로 그 자산 부채에 대한 특성만 나타내게 될 거니까 모든 사항에 걸쳐서 거래 원가는 반영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사용가치의 경우에는 자산이 처분이 발생을 했을 때 나타나는 거래 원가 영향은 반드시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가정은 현행 가치를 계산할 때 공정가치는 시장 참여자 관점, 그리고 사용 이행 가치는 기업 특유 관점이 적용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표 정도는 반드시 머릿속에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여러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 문제로도 출제된 적이 있었고요.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이 자산 부채에 대한 측정 기준이 지금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요 모양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그려두고 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측정 기준을 선택할 때 고려 사항입니다. 자, 측정 기준을 선택할 때는 당연히 그 자산 부채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방법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그 선택을 했으면 기업이 임의적으로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외부 정보 영자에게 이러한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한 측정 기준을 선택했던 것이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측정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측정 기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이용자들에게 유용해야 한다라는 판단 기준에 따라서 측정 기준을 선택합니다. 물론 이게 개념책에서는 측정 기준과 관련된 선택에 대한 설명만 여러 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학습 목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유용한 측정 기준을 선택한다. 이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넘어가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목적 적합해야 되고요. 충실하게 표현도 가능해야 됩니다. 또한 제공되는 정보는 가능한 비교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고 적성 있고 이해가 좋은 소리 막 적어놨잖아요. 네. 자, 나머지 자본에 대한 측정입니다.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직접 측정하지 않습니다. 자, 총자본은 직접 측정하지 않지만 자본의 일부 종류와 자본의 일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장부 금액은 직접 측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자본은 잔여 지분에 측정되기 때문에 적어도 자본의 한 종류는 직접 측정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하셨으니까 자본금 어떻게 측정합니까? 자본금은 발행된 주식의 앵변금의 총액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개별적으로 봤을 때 자본 구성 항목 중에 일부 항목들은 측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무슨 얘기예요? 자본 총계는 절대 직접 측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 총계가 될 거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면 자본을 구성하는 항목을 내가 한 5개 정도로 쪼갰어. 근데 자본 총계가 이미 자산 부채 차이로 결정이 돼 있는 거잖아. 그럼 5개 중에 최소 한 개는 무조건 나머지 금액으로 측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5개를 각각 개별적으로 측정한다라고 한다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자본은 잔여 지분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적어도 자본의 한 종류는 직접 측정할 수 없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자본의 개별 항목 또는 자본의 구성 요소의 장부 금액은 일반적으로 양의 값이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본금 플러스 금액으로 표시가 되죠. 대변잔액. 자본잉여금 플러스 금액 대변잔액입니다. 하지만 자본 조정 항목 중에서 자기 주식이나 또는 자본거래 손실과 관련된 사항은 차변잔액을 갖고 있어서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겠죠. 네, 이 정도 여러분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9절 넘어가서 바로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다.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그냥 가볍게 읽으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재무제표와 관련된 마지막 사항입니다. 자, 재무제표 표시할 때는 분류 잘 합시다. 표시와 공시를 위해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공유하는 특성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을 우리는 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분류, 뭐 유형자산이라는 분류, 재고자산이라는 분류, 넓게는 유동자산이라는 분류, 비유동자산이라는 분류,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클래시파이 를 하는 것을 우리가 분류라고 얘기를 하죠. 손익 항목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자, 분류는 자산 부채에 대해서 적용된 회계 단위별로 적용해서 분류를 하는 것이지만 특성이 다른 구성 요소를 구분해서 별도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특성이 서로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큰 카테고리에서 묶는 것이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다. 이게 유동이냐 비유동이냐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반면 상계라는 표현이 있고요. 상계는 기업이 자산 부채를 별도의 회계 단위로 인식하고 측정하지만 재무상태표에서 단일의 순액으로 합산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게 기억나시죠? 불가분의 단일의 회계 단위로 처리하는 것과 상계는 서로 다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계는 자산과 부채를 별도의 회계 단위로 인식하고 측정까지 하지만 뭐 할 때만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만 단위로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상계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대표적인 게 금융자산, 금융부채에 대한 상계 또는 법인세 자산 부채에 대한 상계가 가장 대표적인 사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계는 순액으로 묶어버려요. 그러면 외부정보행제에 유용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자, 상계는 서로 다른 항목을 함께 분류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편 자산부채 상계는 권리 의무의 집합을 단일 회계 단위로 취급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자본의 분류인데요. 자본의 분류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쭉 보시고, 자, 나머지 수익과 비용에 대한 분류인데요. 수익 비용의 분류에는 다음 중 하나가 적용된답니다. 그냥 가볍게 읽어주시고, 오히려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은 수익 비용의 분류가 됐을 때 다음 중 하나에 포함된다는 건데 이미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사항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손익계산서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당기손익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손익계산서 이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기타 포괄손익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기준서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준서의 재무제표 표시는 포괄손익계산서, 그리고 그 포괄손익계산서는 당기수익, 당기비용뿐만 아니고 기타 포괄손익까지도 포함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뭐라고요? 이론이라고, 이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손익계산서라고 표현되는 것은 당기수익과 당기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손익계산서 이해 항목으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당기손익입니다. 자, 당기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다. 보고기업의 재무성과에 관한 정보의 주요 원천입니다. 재무성과라고 있으니까 회사의 경영성과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경영자 입장에서는 기타 포괄손익이 중요하지 않다고, 손익계산서는 당기수익과 당기비용, 즉 당기순익만큼이 경영자의 재무성과, 경영성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 이 재무제표는 해당 기간의 기업 재무성과에 대한 축약된 설명을 제공하는 당기손익 합계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분석의 시작점으로 또는 그 기간의 재무성과의 주요 지표로 이 합계를 그들의 분석에 포함시킨다. 뭔 얘기예요? 외부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도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총포괄손익이 아닌 당기손익을 기준으로 많이들 측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의 재무성과를 이해하려면 재무제표에 포함된 그 밖의 정보의 분석뿐만 아니라 인식된 모든 수익과 비용의 분석이 필요할 수도 있다.
선언적인 문구입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해당 기간의 기업 재무성과에 관한 정보의 주요 원천이기 때문에 모든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이 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이거 우리 기준서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기준서 1001호를 설명을 하면서 포괄손익계산서 나올 때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외적으로 다른 기준서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기타 포괄손익을 처리된다. 이 내용하고 좀 같은 얘기죠. 모든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이 재무제표에 포함된다. 즉 손익계산서 당기손익이 포함된다. 그러나 회계기준위원회는 회계기준을 개발할 때 자산부재의 현행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기타 포괄손익에 포함하는 것이 그 기간의 기업 재무성과에 대한 보다 목적적 합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다 충실한 표현을 제공하는 예외적인 사항에서는 그런 수익 비용을 기타 포괄손익에 포함하도록 결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논리 그대로가 지금 현재 기준서에 적용이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기타 포괄손익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한 기간의 기타 포괄손익에 포함된 수익과 비용은 미래 기간의 기타 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기타 포괄손익에 처리되는 기본적인 사항이 미실현 손익이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후속적으로 처분 등등 실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현된 손익이 당기손익으로 바꾸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체계 이론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기타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재분류 조정되는 게 맞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야. 다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러나 예를 들어 재분류되어야 될 기간이나 금액을 식별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회계기준위원회는 회계기준을 개발할 때 기타 포괄손익이 포함된 수익과 비용이 후속적으로 재분류되지 않도록 결정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타 포괄손익은 그래서 원칙보다는 예의가 훨씬 더 많아졌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조정된 기타 포괄손익이 사실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중급 회계 강좌에서 다뤘던 거 뭐 하나밖에 없어요. FBOCI 투자사채 평가손익.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고급 회계 쪽에서는 두 군데서 다루고 있었죠. 고급 회계 쪽에서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환율 변동. 그렇죠? 거래 환산, 재무제표 환산. 어디서? 재무제표 환산. 재무제표 환산 과정 중에서 적용되는 환율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대차 차이가 발생하는 거. 예를 우리가 외환 차이 두 개. 흔히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이 나중에 후속적으로 재분류 조정된다 안 된다? 된다. 해외 사업장이 처분됐을 때. 그리고 한 가지가 파생상품 쪽에서 현금흐름 위험회피가 적용될 때 현금흐름 위험회피 적립금. 현금흐름 위험회피 적립금은 반드시 재분류 조정된다? 반드시 재분류 조정되지 않는다? 아니다. 후속적인 거래가 뭐냐에 따라서 재분류 조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최대 재분류 조정될 수 있는 사항이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재분류 조정되지 않습니다. 자, 요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들과 같이 복습 차원에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 또 나와. 자, 두 번째는 통합입니다. 자, 통합은 특성을 공유하고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합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통합은 많은 양의 세부 사항을 요약함으로써 정보를 더욱 유용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하고 얘기했던 거하고 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합을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용과 관련된 사항 중에서도 비용에는 뭐 급여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접대비도 있고 수선비도 있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부분들 통합해서 그냥 판매비와 관리비 뭐 이런 식으로 통합하는 것이 정보 경쟁이 훨씬 더 유용하게 요약함으로써 정보를 더욱 유용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통합은 그런 세부 사항 중 일부를 숨기기도 하므로 목적적 합한 정보가 많은 양의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과 섞이거나 과도한 통합으로 인해 가려져서 불분명하게 않도록 균형을 잘 찾아주셔야 된다. 그래서 무작정 쪼개는 것도 아니고요, 무작정 통합하는 것도 아니다. 균형을 잘 찾아서 통합을 적용을 하자. 자, 여기까지가 재무제표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10절의 내용이 남았습니다. 10절의 내용은 자본과 자본유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본다면 지금까지 얘기를 했었던 개념체계 내용은 쭉 흐름이거든요. 일반 목적, 재무보의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갖고 있어야 될 특성, 그 특성을 갖고 있는 재무제표 이런 형식이었는데 이 자본과 자본유지 개념은 이 흐름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또 하나의 별도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자본과 자본유지 개념은 현행 기준서의 내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은 많이는 없어요. 상당히 좀 이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자본과 자본유지 개념입니다.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본은 재무적 자본 개념과 실물적 자본 개념으로 구분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좀 유의하셔야 될 사항이 제가 영어로 얘를 뭐라고 적어놨냐면 캐피털이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영어 문구를 한글로 옮기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번역상에 조금 그 난점이 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자본이라는 표현의 영어 명칭은 사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캐피탈도 한글로 변환한다면 자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equity도 한글로 변환한다면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 요소를 얘기를 할 때 자산, 부채, 자본을 얘기를 할 때 그 자본은 equity를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본, 캐피탈은 투자한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현대캐피탈, 무슨 캐피탈 회사들 있잖아요. 그 캐피탈 회사들이 뭐 주식회사 자본 이거 뭔 상관 있어? 투자한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요 캐피탈이라는 표현을 나타낸 자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종잣돈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 종잣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얘를 종잣돈이라고 부르는 이거 너무 옛날 얘기를 하나? 종자라는 것이 씨앗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곡식을 심을 때 그 종자, 이게 그 근원이 되는 그 씨앗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어치우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종잣돈도 마찬가지야. 캐피탈에 해당했던 자본에 해당하는 종잣돈은 내가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 거야. 후속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이렇게 머릿속에 여러분들 박아놓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미리 정리합시다. 그래서 자, 자본, 캐피탈과 equity, 자본입니다. 자, 이번 절에 자본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종잣돈의 의미로서 자본, 회계적 정의로서의 자본, 두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말이 없는 이 절에서의 자본은 종잣돈이에요. 만약에 회계적 개념으로서 equity에 해당했던 부분이라면 제가 항상 equity 이렇게 붙일 거예요. 오케이? 네. 자, 자본의 개념입니다. 자, 재무적 개념이 있고 실물적 개념이 있습니다. 자, 재무적 개념으로서의 자본은 투자된 화폐액 또는 투자된 구매력을 얘기를 하고, 이 경우에는 얘는 기업의 순자산 또는 지분, equity와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물적 개념으로는 조업 능력을 얘기를 하고 있다. 자, 한번 신경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항상 이 챕터, 이 테마를 얘기를 할 때마다 드는 사례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한 거야. 자,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최초에 필요한 결혼생활에 종잣돈이 있을 거야. 그 종잣돈이 가정을 하자고요. 집 한 채를 살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제가 이 사례를 들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집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학생들한테 먹혔는데, 요즘 이 사례를 들으면 뭐야? 결혼생활하는데 집이 어떻게 있어? 뭐 할 말은 없어요. 집 가격이 너무 오르는 바람에, 그것도 최근 몇 년 동안. 아무튼 그렇게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내가 결혼 생활을 할 때 집 한 채가 필요하고, 그 집 한 채를 지금 현재 마련하기 위해서는 돈이 10억만큼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그러면 재무적 개념에서의 첫 번째 종잣돈은 얼마라고요? 금액이라고요. 10억 원이라고요. 또는 얘를 구매력으로 얘기를 한다면 10억 원을 통해서 사들일 수 있는 구매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실물적 개념의 종잣돈은 얼마? 얘는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얘가 종잣돈에 해당했던 실물적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일단 두 가지가 있다. 자, 대부분의 기업은 자본의 재무적 개념에 기초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우리가 공부를 쭉 해왔었잖아요. 또 회계 처리할 때 느닷없이 집 한 채, 건물 한 채 이런 얘기 한 적 없잖아. 금액으로 지금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은 재무적 개념에 기초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만 항상 우리가 재무회계라는 목적은 회사를 위해서다, 외부 정보 용자를 위해서다. 외부 정보 용자예요. 그래서 외부 정보 용자가 유지해야 될 종잣돈으로서 금액 단위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재무적 관점을 채택을 하는 거고요. 외부 정보 용자가 그게 아니고 나는 실물적으로 종잣돈 얼마만큼 유지해야 되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보 용자에 따르다. 자, 그러나 기업은 재무제표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기초해서 적절한 자본 개념을 선택하게 됩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자본 유지 개념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자, 자본 유지 개념은 이익이 측정되는 준거 기준을 제공한다. 무슨 얘기라고요? 내가 최초의 종잣돈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럼 1년의 경과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남아있는 자본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종잣돈에 해당했던 부분은 내가 먹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이건 다음 사업을 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만이 내가 먹을 수 있는 돈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익의 개념이 되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자본 유지 개념은 이익이 측정되는 준거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자본 개념과 이익 개념 사이 연결고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본 유지 개념은 기업의 자본에 대한 투자 수익과 투자 회수를 구분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즉, 자본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산의 유입만이 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자본의 투자 수익이 됩니다. 따라서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에 잔여 금액이 되는데 필요한 경우에 자본 유지 조정까지를 포함한답니다. 처음 보는 개념이 또 한 가지가 나왔어요. 만일 비용이 수익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은 손실 상당이 됩니다. 자, 앞서 살펴본 자본의 개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자본 유지 개념이 구분됩니다.
자, 자본의 개념 자체가 재무적 자본 그리고 실물적 자본이 있었잖아요. 그럼 자본 유지 개념, 즉 내가 종잣돈으로서 유지해야 될 금액을 판단하는 것도 재무 자본 유지 그리고 실물 자본 유지 두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중에서 재무 자본 유지의 이익은 뭘예요? 금액으로 계산된 금액 중에서 기초에 있었던 내가 유지해야 될 종잣돈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이 이익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익은 해당 기간 소유주인에게 배분하거나 소유주가 출연한 부분을 제외하고 기말 순자산의 재무적 측정 금액이 기초 순자산의 재무적 측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측정할 수 있는 단위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첫 번째는 명목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불변 구매력 단위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합한다면 재무자본 유지는 명목 화폐 단위로 측정되는 재무자본 유지, 또 한 가지는 불변 구매력 단위로 측정되는 재무자본 유지 두 가지로 세부적으로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자, 반면 실물자본 유지 개념 하에서 그럼 재무자본 유지 개념에서 유지해야 되는 자본은 기초순자산의 재무적 측정 금액을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얘를 초과한 부분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 반면 실물자본 유지 이익입니다. 자, 해당 기간 동안 소유주에게 배분, 소유주가 출연한 부분을 제외하고 기업의 기말 실물 생산 능력이나 조업 능력이 기초 실물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측정 시는 실물 생산 능력 또는 조업 능력 그 자체로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측정을 공부를 하셨잖아. 그러면 자산이든 부채든 자본이든 아무튼 재무제표 표시가 될 때는 화폐 단위로 측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때 재무자본 유지 개념 자체는 애초 측정 대상 자체가 화폐금으로 측정하고 있으니까 이걸 다시 환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실물자본 유지 개념은 뭘로 측정이 된다고요? 종잣돈 상태를 실물로서 측정이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채, 기말에도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아파트 한 채라고 자본을 꽂을 수는 없잖아. 얘를 화폐금으로 환산을 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얘는 반드시 현행 원가 기준에 따라서 환산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기말에 갖고 있는 돈이 있어. 내가 유지해야 될 건 아파트 한 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돼. 즉 지금 당장 아파트 한 채를 다시 살 수 있는 금액 정도는 쓸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그럼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능력, 동등하게죠.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자산 측정 기준 중에서 현행 원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 유지해야 될 자본은 기초 실물 생산 능력 자체입니다. 실물 생산 능력 자체입니다. 근데 잘 와닿지는 않을 거라고요. 좀 연습을 좀 필요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원가 기준에 따라서 측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반면 재무 자본 유지 개념은 특정 측정 기준의 적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화폐금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의 경우에만 현행 원가 기준이라는 특정한 자산에 대한 측정 기준이 요구가 되고요. 나머지의 경우는 요구되는 사항은 전혀 없다. 자, 이익의 결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에 가지고 있던 자본만큼을 기말에도 갖고 있다면 기업의 자본은 유지된 것이고 기초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이 이익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본 유지 개념에서 이익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는 자본 유지 조정의 이유가 필요하답니다. 아까 단어가 하나 나왔었다고요. 자본 유지 조정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산 부채에 대한 재평가 또는 제작성은 자본의 증가나 감소를 초래한다. 이와 같은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는 수익 비용의 정의에는 부합하지만 이 항목들은 특정 자본 유지 개념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손익계산서로 표현되는 부분은 항상 당기손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대신 자본 유지 조정 또는 재평가 적립금은 자본에 포함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말문구 자체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본 유지 조정의 개념 자체를 손익에 포함하지 않는 자산 가격의 변동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재무자본 유지 개념과 실물자본 유지 개념의 주된 차이는 기업의 자산 부채에 대한 가격 변동 영향의 처리 방법에 있답니다. 결과적으로는 보유 이익에 대한 처리 방법에 상에서 이 개념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아까 제가 사례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신혼생활을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초의 종잣돈이 필요하다. 금액으로 얘기를 한다면 10억. 아파트 실물로 얘기를 한다면 아파트 한 채가 이렇게 필요하다. 됐나요, 여러분들? 여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1년이 경과가 된 거야. 그 1년이 쭉 경과가 됐더니 여전히 나는 아파트 한 채를 계속 갖고 있어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막 변동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15억 원만큼이 된 겁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물가는 총 10%만큼 상승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좀 전 우리가 분석을 했던 바와 같이 재무자본 유지는 화폐 금액으로 측정을 하는데 그 측정을 명목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도 있고 불변 구매력 단위로 측정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차이점은 명목 화폐 단위는
우리가 물가 상승이 있잖아요. 물가를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즉 기초에 10억, 기말에도 그냥 측정치는 10억. 반면 불변 구매력 단위 측정은 물가를 고려를 하자라는 거야. 물가를 고려하자. 그래서 기초에 10억이다. 물가가 10% 상승이 됐어요. 그럼 기초에 10억 원에 대한 구매력하고 똑같은 금액이 기말에 얼마가 될 것이다? 11억 원이 될 것이다. 됐나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는 물가를 고려하지 않는 거, 하나는 물가를 고려하는 거. 여기에 따라서 명목 화폐 단위 그리고 불변 구매력 단위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는 명목 화폐 단위입니다. 자, 보유이익은 개념적으로 이익에 속합니다. 그러나 보유이익은 자산의 교환 거래에 따라 처분되기 전까지는 이익으로 인식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익은 해당 기간 중 명목 화폐 자본의 증가액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요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말이 됐어요. 종잣돈으로 내가 남겨둬야 될 사항은 얼마만큼이라고요? 기초에 있었던 명목 화폐금액을 측정된 거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기초에 시작할 때 화폐 금액이 10억만큼 있었으면 기말에도 얼마만큼? 10억 원 갖고 있으면 된다고요. 이게 기말에 명목 화폐 단위로 측정된 재무자본 유지 개념에서 유지해야 될 자본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야. 됐나요? 그럼 얘를 초과한 금액이 얼마만큼 있다고요? 5억만큼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익은 5억 원으로 측정을 하자. 아시겠어요? 얘를 우리는 명목 화폐 단위로 측정되는 재무자본 유지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반면 불변 구매력 단위가 있습니다. 불변 구매력 단위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기초에 있었던 구매력하고 동일 수준의 구매력을 기말에 종잣돈으로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기초에는 10억 원에 해당했던 구매력을 내가 갖고 있었다고요? 근데 1년 동안 물가 상승이 10% 발생을 했잖아. 그럼 동일한 구매력을 기말에 종잣돈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얼마를? 11억 원이 되는 거죠. 얘가 11억 원만큼 기말 유지 자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말 자본 총계는 지금 얼마만큼 됐다고요? 15억 원. 그러니까 얘를 초과하는 금액인 4억 원만큼이 이익이 된다. 아시겠어요? 얘를 우리는 불변 구매력 단위로 측정되는 재무자본 유지 개념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반면 마지막 실물자본 유지 개념이 있네요. 실물자본 유지 개념은 기업의 자산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격 변동은 해당 기업의 실물 생산 능력에 대한 측정치의 변동으로 간주. 이익이 아니라 자본의 일부인 자본 유지 조정으로 처리된다. 즉 기초에 있었던 실물 아파트 한 채를 기말에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말 유지에 대한 금액은 아파트 한 채입니다. 됐나요?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제표에 아파트 한 채 이렇게 쓸 수는 없다고요? 금액으로 환산을 해야 된다고요. 환산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똑같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을 돈은 남겨놓고 이런 개념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기준 정할 수밖에 없다. 현행 원가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아파트 기말 가격이 15억 원이랍니다. 그럼 15억만큼을 다 남겨두셔야 된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이익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겠죠. 됐나요 여러분들? 네. 자, 그럼 구분 한번 해볼게요. 자, 결과적으로 10억 원에서 지금 15억 원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가격의 변동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보유 이익 상당액이 플러스 5억만큼이 이렇게 계산이 됐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명목 화폐 단위로 측정되는 재무 자본 유지 개념하에서 이익은 얼마만큼이었어요? 그냥 5억 그 자체예요. 즉 보유 이익 자체는 개념적으로 전체가 이익이에요. 되나요? 물론 이게 실제 처분될 때 인식되겠지. 근데 그걸 고려하지 말자고요. 오케이? 아무튼 이익이라고. 자, 반면 불변 구매력 단위로 측정되는 경우입니다. 이익에 해당했던 부분은 얼마만큼이었어요? 4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유이익이 좀 쪼개진다고. 보유이익이 총 5억만큼인데 이 5억 중에서 4억만큼은 실제 이익이란 말이지. 그럼 나머지 1억만큼 이익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어디까지? 물가 상승된 10%까지. 그래서 얘가 말문구가 이렇게 나온 거야. 보유이익 중에서 일반 물가 수준에 따른 가격 상승을 초과하는 자산 가격의 증가 부분, 이게 4억 원이었다고. 반면 그 이외의 가격 증가 부분, 이게 1억 문구 10%에 해당했던 뭐. 아시겠어요? 이 부분은 뭐로 처리된다? 이익을 구성하지 않는 자본 유지 조정으로 처리가 된다고요. 반면 실물 자본 유지 개념입니다. 이익은 얼마였습니까? 빵이었어요. 빵. 결과적으로 기업 자산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격 변동은 해당 기업의 실물 생산 능력에 대한 측정치의 단순 변동으로 간주될 뿐 얘는 뭔가 이익이 발생한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개념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얘를 바탕으로 연습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전제를 깔고 여러분들한테 기본 개념을 설명드렸어요. 그 전제가 뭐였냐면 기초에 있었던 자산이 기말까지 전혀 변동하지 계속 보유하고 있을 때. 근데 실제 기업이 안 그렇잖아. 기초에 있었던 자산 사고 팔고 할 거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 과정까지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시작합니다. 자, A사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엑셀런 초에 현금 100억 원을 납입받아 설립된 무부채 기업입니다.
설립일에 회사는 부동산 한 단위를 100억 원에 구입하고 엑셀런 말까지 보유 중입니다. 아이고 얘도 중간에 판매는 없었네. 이건 예제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A사는 엑셀런 말에 위 부동산 한 단위를 150억 원으로 재평가했고 이에 따라서 엑셀런 말 자본 총계는 150억 원으로 측정됐습니다. 엑셀런 중 일반 물가 수준은 10%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회사가 설립된 시점은 X 1년 초입니다. 그럼 현금 100억 원을 납입받아 설립됐다는 거니까 일단은 재무적 관점에서의 자본 기초 종잣돈 얼마? 100억. 또는 구매력 단위를 얘기를 했을 때 기초에 100억 원에 해당했던 구매력. 되나요? 자, 설립일의 회사는 부동산 한 단위를 그 돈 받은 거 100억 원에 구입을 했답니다. 그럼 실물 자본 개념 하에서는 그냥 건물 한 채, 부동산 한 단위 얘가 되겠죠. 자, 기말 현재 부동산 한 단위를 150원으로 재평가됐고 자본 총계를 150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초 자본 100억 원인데 기말 자본 총계 150억이 됐으니까 단기적 50억만큼 증가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유지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익에 해당했던 금액이 얼마인지를 세 가지 자본 유지 개념 하에서 각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명목 화폐 단위로 측정되는 재무자본 유지 개념화입니다. 얘가 기초예요. 됐나요? 기말에 자본 총계 150이 됐습니다. 자, 기초의 종잣돈은 명목 화폐 단위로 측정된 100억 원입니다. 명목 화폐 단위로 측정된 재무자본 유지 개념화에서는 그냥 기초와 똑같은 화폐 금액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얼마? 100억. 그러니까 얘를 초과 나머지 50억만큼 이익이 되겠지. 자, 반면 불변 구매력 단위로 측정된 재무자본 유지 개념하에서 기초 종잣돈은 100억 원의 구매력입니다. 기말에도 기초와 같은 구매력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 110억. 초과는 40억만큼 이익이 될 거라고요. 마지막 실물자본 유지 개념하에서의 기초 종잣돈은 부동산 한 단위입니다. 아이고, 이 숫자가 잘못 들어갔네. 100억이었죠. 소리 죄송합니다. 부동산 한 단위였죠. 기말에 유지해야 될 자본도 똑같은 기초와 같은 실물자산 부동산 한 단위가 적용되게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부동산 한 단위를 기말에 현행 원가가 150억 원이랍니다. 그럼 150억 원에 해당했던 금액만큼은 실물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처분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건 아무것도 없어 보이네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분석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본 유지 조정은 명목 화폐 단위에 대해서는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자본 유지 조정은. 하지만 불변 구매력 또는 실물 자본 유지와 관련돼서는 요 정도 그리고 요 정도 금액의 자본 유지 조정 금액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손익으로 처리되지 않는 보유 가격의 변동분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네. 마지막 예제 하나 정리하고 개념책에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참고 이 예제는 제 교재에서는 참 오랫동안 실려 있었는데 벌써 시험 문제 거의 유사한 내용이 한 2번 정도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출제됐던 내용은 올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강좌가 지금 촬영되는 게 2024년도니까 2024년도 올해 세무사 1차 문제에서도 숫자만 살짝 차이가 나지 거의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시작합시다. 자, 한국은 상품 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엑셀런트의 보통주 1000주를 주당 1,500의 현금을 납입받아 설립된 무부채 기업입니다. 돈으로 얘기를 한다면 150만 원만큼 납입받았다는 얘기죠. 이유는 기초 종잣돈이 화폐금으로 측정했을 때 150만 원이었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또는 150만 원의 구매력에서 종잣돈에서 시작을 했다. 설립 전 현재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상품은 단위당 3,000원의 구입이 가능하답니다. 자, 이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150만 원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럼 150만 원에 대해서 최대 몇 단위의 상품을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설립 시점에 한 단위당 구입 가격이 3,000이 될 거니까 총 500단위예요. 그러면 얘기를 한번 이렇게 해보자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거잖아.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해. 돈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10억이 필요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한 채가 필요해. 이게 등가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돈으로 얘기를 한다면 150만 원이 나의 종잣돈이겠지만 실물로 얘기를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회사가 무슨 회사라고요? 상품 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이라고. 됐나요? 그럼 상품 매매업을 정상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돈으로 얘기를 하면 15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설립 시점 현재의 상품 한 단위를 3,000원에 살 수 있다. 즉
500 단위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얘는 계속 그 종잣돈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회사는 엑셀런 초에 실제 상품 400 단위를 현금으로 구입해서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여기서 이 400 단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유지해야 될 종잣돈이 얼마인지 이게 중요한 거지. 실제 몇 개를 구입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400 단위를 현금으로 구입해서 영업을 개시. 엑셀런 마이크 구입한 상품을 단위당 4,500원에 모두 현금 판매했답니다. 결과지 기말이 됐을 때 상품으로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개시 다 돈으로 바뀌었을 거야. 엑셀런 중 일반 물가 수준은 10% 상승을 했고 엑셀런 말의 동상품 단위당 4,000원에 구입하다. 구입이 가능하다. 이 금액이 뭐가 된다고요? 기말 현재 현행 대체원가가 되는 겁니다. 되나요? 자, 각 자본 유지 개념하에서 엑셀런 말 유지 자본과 이익을 계산해 보십시오. 시작합시다. 아까하고 모양새 똑같이 만들어서 시작할 거예요. 자, 기초 금액은 150만 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종잣돈 150만 원, 캐피탈 150만 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얘를 수량으로 환산한다면 상품 500개를 살 수 있는 능력. 여기서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종잣돈이야. 자, 기말 자본 총계입니다. 150만 원에 시작했는데 400 단위를 일단 3,000원에 구입하고 그걸 4,500에 다 팔았어요. 단기 중에 총 60만 원만큼의 현금의 증가가 발생했다고요. 그래서 기말 자본 총계는 총 21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본 총계의 변동은 당 회계 기간 중에 총 60만 원의 증가가 발생을 했어요. 문제는 이 60만 원 중에서 전체를 이익으로 볼 것이냐 일부를 이익으로 보면 안 될 것이냐 이걸 판단하는 과정이라고요. 자,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명목 화폐 단위로 측정되는 재무자본 유지 개념 하에서입니다. 기초의 명목 캐피탈 종잣돈이 150만 원이었어요. 기말에도 얼마 갖고 있으면 된다고요? 그냥 명목금이 150만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10만 원이 됐으니까 나머지 초과하는 금액이 60만 원이 발생하겠죠. 이 금액을 우리가 이익으로 보자라는 것이 명목 화폐 단위로 측정되는 재무자본 유지 개념에서 이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반면 불변 구매력 단위로 측정되는 재무자본 유지 개념하에서 기말에 있어야 될 사항은 기초와 같은 구매력이에요. 자, 그러면 150만 원이죠. 그런데 물가가 지금 10%만큼 상승을 했으니까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다면 10% 15만 원만큼 더 있어야지 기초하고 똑같은 구매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얼마? 165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전체 210만 원 중에서 유지해야 되는 16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5만 원만큼이 이익이 될 거야. 됐나요, 여러분들? 자, 이 경우에 그러면 기초의 금액인 기초 자본 총계는 15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기말이 됐더니 유지해야 될 금액이 이만큼 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이에 해당했던 이 15만 원만큼은 우리는 자본 유지 조정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될 거라고요. 오케이. 자, 마지막 실물 자본 유지 개념입니다. 실물 자본 유지 개념하에서는 기초에 있었던 게 상품 500개를 살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기말에도 똑같은 상품 500개를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됐나요? 그럼 그 능력은 지금 현재 가격을 반영을 해서 이 정도는 남겨두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 얼마예요? 그럼 500개 곱하기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로 바뀌었다고요? 4,000원으로 바뀌었다고요. 즉 200만 원은 종잣돈으로 갖고 있어야지 기초하고 똑같은 실물 생산 능력. 우리 지금 사례에서는 상품 500개를 살 수 있는 능력을 유지를 한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만 이익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금액이 200만 원이 될 거니까 초과하는 부분은 10만 원만큼이 이익이 되겠죠. 그럼 기초에 유지해야 될 사항은 금액으로는 150이었는데 기말에 유지될 금액은 지금 총 200만 원이 된 거잖아. 그렇죠? 그럼 기초의 자본을 초과하는 나머지 50만 원을 우리는 자본 유지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올해 세무사 1차 문제에서 이런 사항들을 얼마만큼 잘 분리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내용으로서 출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본 유지 개념은 일종의 좀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그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요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없어요. 우린 그냥 다 무슨 그냥 이거 이용을 했어요. 그냥 이걸 이용을 했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자본 유지 개념도 존재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 납득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개념 체계와 관련된 전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학습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준서의 내역, 즉 중급회계 기본 강좌 등등 또는 고급회계 강좌까지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체 내용의 실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강좌를 수강을 하셔야지 추상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내역 등을 그나마 여러분들이 소화를 시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 강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의 특강 형식으로 이 개념체가 관련된 사항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우리 교재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지금 담고 있죠. 근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짚고 넘어갈 여력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성도 없고요. 다만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자주 출제됩니다라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교재에 파란 글씨로 음영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눈여겨 보시면서 수험을 대비를 해 주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개념체계와 관련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